그 현대 물리학은 양자 물리학이죠. 그 양자 물리학은 사실은 이제 그 현미무관이라고 이제 그 정의 선생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이는 거와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죠? 근데 그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이제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양자 물리학이 들어간 세계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현미경으로 어떤 물체를 갖다 끝없이 들어가다 보면 만나는 것이 뭐죠? 물체의 가장 근원은 원자잖아요, 그죠? 원자의 세계를 만나게 될 거라고. 그래서 그 원자를 한번, 과학자들은 그 원자를 보는데 우리는 못 보잖아. 우리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인데 인문학적 관점에서 한번 봐야 되는데, 그래서 끝없이 들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원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원자가 그 안에, 그 원자를 갖다가 운동장이라고 본다면, 뭐 종합운동장이라고 본다면 그 안에 이제 원자핵이 있어요. 원자핵이 있는데 이 원자핵은 모래입니다. 모래를 갖다 운동장에 던졌을 때 그 원자 안에 있는 그 모래, 그것이 이제 원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원자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어요. 양성자는 플러스죠. 그러니까 양입니다. 그리고 중성자는 이제 제로로 표현되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잖아. 뭐 상식선에서는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전자는 그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음전하고요. 이건 양전합니다. 음과 양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양성자가 하나일 때 전자도 하나예요. 그리고 양성자가 두 개면 전자도 두 개. 이 얘기 뭐냐면 음양이 동등하다라는 거지. 역할은 다르지, 기능은 다르지만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자는 그 크기가, 이 원자가 모래알이라면 이 전자는 뭐 모래를 갖다 부셔가지고 보이지 않게 먼지를 날렸을 때 뭐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유튜브에서 캡처한 건데, 이게 태양이에요. 원자핵이라고 본다면 전자는 명왕성에 있습니다. 거리에. 근데 이 명왕성까지의 거리에 10배랍니다. 10배. 원자핵과 전자의 거리는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그냥 이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확대해보면 명왕성까지의 거리 10배의 전자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자를 만나러 갑니다. 가서 전자에 도달을 해보면 전자가 보여, 안 보여? 네, 우리 안경으로서도 전자가 보이지 않는 정도의 크기. 그게 이제 이 원자의 모습이 돼요. 그러니까 우주는, 그러니까 뭐 일단 원자는 텅 빈 공간이죠. 우리가 원자라고 하지만 사실 원자는 텅 빈 공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원자가 쌓여서 우리 보이는 우리가 됐잖아, 그죠? 우리도 따지고 보면 공간이죠. 텅 빈 공간.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제가 논문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문학에서는 이걸 좀 끌어와서 시각화시켜야 되잖아, 그죠? 원자의 세계를. 그 원자의 세계가 우주의 모형이거든. 그래서 양성자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양효, 양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전자는 음효로 봤습니다. 시각화. 그리고 중성자. 그래서 세 개의 효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괴상, 8개의 괴상이 3개가 되어 있는데 천지인이죠. 양, 음, 중입니다. 그러니까 양과 음이 상호작용해서 중화를 이루는데, 중화의 영역을 이루는데 그것이 바로 인중의 영역이지. 인중의 영역. 그래서 천부경에서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인중천지일. 아시죠? 인중천지일이라고. 이 인중은 저는 그냥 인중으로 봤습니다. 인중으로 봤고요. 인중은 천지가 하나 된 자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풀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천지, 여기가 인이죠. 인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을 갖다가 환존이라는 용어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천부경의 그 환자가 나오는데 고리 환자. 그래서 천지가 고리를 이루어서 그 이루는 것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만물의 존재 원리 시스템이라고, 양원자 존재할 수 없고 음원자 존재할 수 없고 양과 음이 서로 대립하면서도 대대하고 상호작용을 통해야만이 그 만물이 나온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말씀드린 음양평등, 대개 보면 양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양이 우월해서 먼저가 아니고 기능적인 면에서 말하는 거고요. 음양은 대등하죠. 말씀했듯이 양성자와 전자는 양과 음의 관계인데
서로 동등하다. 숫자도 동등하고 그렇지만 작용하는 위치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뭐 이름 일양 지도라는 말씀은 많이 보신 건데 음과 양이 상호 작용을 통해서 상호 작용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도다라는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도가 먼저 있었고 그 도의 이치에 따라서 음양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음양이 상호 작용을 통해서 이치를 만들어가는 그것이 도다라는 거지. 이게 이제 정의하고 장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도가 먼저 있었다. 이거는 이제 추상적인 거지, 그죠? 그래서 실제 그 안에서 작용하는 음양은 우리가 알고 태극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은 이렇게 양유로 봤고요, 음은 이렇게 음유로 봤습니다, 그죠? 이 두 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추상적인 개념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의 세계가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제 시각화할 수가 있는 거지, 시각화. 그래서 음양의 상호작용, 강유상추이생 변화, 강과 유, 양과 음이 서로 밀고 당기면서 변화를 만들어낸다. 이 변화가 바로 그 중이라고 하는 거죠. 중화. 그죠?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음양의 대소장단 강약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뭐냐면 정중앙은 무국의 색입니다. 무국. 이 중앙은 태풍의 눈이어가지고 음양이 구분되지 않고 분별되지 않아서 서로 상호작용이 없어요. 그게 이제 무국의 세계야. 그렇다고 없다라는 건 아니지, 그지? 있는데 음양이 분별되지 않았을 뿐이지. 근데 그 태풍의 눈을 살짝만 벗어나도 1cm만 벗어나도 그 음과 양의 어떤 균형이 어긋나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대소장단 이거지. 요 위치에서는 양이 길면 여기서는 음이 작잖아, 그죠? 여기서는 양이 작으니까 음이 길고요. 이렇게 상호 보완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이면서 음과 양이 상대적이면서도 서로 보완해주는 상보성의 원리가 작용한다. 그리고 서로 대립하잖아, 그죠? 대대하고요. 대대를 마주본다는 얘기인데 서로 대립하고 대대하면서 내가 없으면 너도 없고, 그렇죠? 양이 없으면 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서로 싸우지만 얘는 반드시 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고 봐요. 음양은 상호 의존 관계. 그리고 음양 상업은 우리 맹파명이 그 음양풍에서 이제 말하는 건데 서로 땡기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만큼 있으면 얘가 이만큼 채워주고 이렇게 하면서도 결국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원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저 원자를 갖다가 벽돌 쌓듯이 쌓으면 우리가 되나요? 건축도 집도 설계도가 있어야 그거에 맞춰서 벽돌을 쌓으면 집이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음양으로 이루어진 존재잖아. 근데 음양은 어떻게 해요? 상호작용을 통해서 수리적이고 물리적인 이치를 만들어가면서 물상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 일양 지위도 음양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중화를 이루어가면서 도를 만드는 거거든. 그 도가 우리 이 물상의 세계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원자를 벽돌 쌓아 올리듯이 쌓는다고 해서 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상호작용을 통해서 밀고 당기면서 서로 이치를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뭐 동물도 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거고요. 이제 제목을 천재 시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가운데 선은 이제 무국입니다. 무국. 태풍의 눈이고 음양이 분별되지 않고 그래서 상대성이 없어요. 절대성이죠. 그래서 상호작용이 없습니다. 저기에는. 그러니까 뭔가가 있는데 사실 없는 거죠. 그러한 세계가 무국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무가 아니고 공중묘유, 공인데 묘하게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무국의 자리입니다. 근데 무국이라는 것은 동그랗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없죠. 거기는 뭐 점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뭐 점도 상대적이기 때문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이 정중앙을 0.0001만 벗어나도 음양의 회오리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음양의 회오리라는 건 상호작용을 얘기하는 거지. 음과 양이 분별되기 시작하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시작해요.
상호작용을 한다는 건 결국 중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지. 어쨌든 타협점이 나올 거 아니야, 그죠? 밀고 다니면서 그 타협점을 만들어내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사상을 만들어냅니다. 사상.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상의학에서 말하는 그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 것은 양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파란 것은 음효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양과 음이 지금 대립하고 있고요. 작용을 하면서 자, 여기에다가 양, 여기다가 양,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여기 뭐가 되죠? 그 사상의학에서 태양이라고 말하나요? 노양, 태양, 그죠? 이것은 소음입니다. 이것은 소양, 이것은 태음이죠. 이렇게 사상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또 한 번 더 작용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양음을 넣게 되면, 그죠? 양음, 여기에다가도 양음, 여기에다가도 양음, 여기도 양음, 이렇게 양음 들어가게 되면 8개가 만들어집니다. 8개 계상이. 그래서 건태리진, 손간, 강군이라고 하는 8개가 만들어져요. 이 8개는 바로 이제 우주의 구성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 우주를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물상 하나하나를 파고 들어가면 우리가 과학자가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 무량무수한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 이해하는 방법은 범주화죠, 범주화. 간략하게 범주화해서 우리가 이 우주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인문학이라고. 인문과학. 그래서 이 건은 하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태는 바다입니다. 연못, 바다. 그리고 리는 태양, 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우레, 천둥, 번개가 되고, 손풍은 바람이죠. 바람인데 이제 공기, 바람이 되는 거고요. 공기. 그 다음에 감수는 물이고요. 그 생명이 저장되어 있는 물. 그 다음에 간산. 이것은 이제 산이죠. 그리고 곤지는 대지입니다. 이런 대지. 요렇게 그 우주의 구성 요소를 8개로 범주화시켰다. 우리는 이 8개로 범주한 걸 가지고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물을 이해할 수가 있고 만물의 작용을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양은 또 다시 이렇게 올라서 6개까지 올라가게 되면 64개가 나오죠. 64개가 나옵니다. 우리 주역 64개가 바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8개가 체라면 64개는 용이죠, 용. 작용. 요건 본체가 되고.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거 정리를 했습니다. 뭐 무구은 음양 미분 상태. 있지만 음양이 구분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혼돈이라고 표현하고요. 태허라고도 표현하죠. 태허, 텅 빈 공간. 그런데 사실은 공중묘유죠. 무구는 절대 없음이 아닙니다. 절대 없음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 없음이라 그러면 우리 자체가 여기 자체가 없는데 무슨 뭘 논할 수 있겠어요? 태극은 음양 분별 상호작용, 그죠? 그래서 이것은 동입니다. 동정. 이 무극이 정이라면 이건 동이죠. 움직이는 거니까. 그리고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 음양이 서로 상호 의존. 싸우면서도 상호 의존해. 네가 없으면 나도 없어지고. 그래서 있어야만 되고. 선이 있으면요, 악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악을 소멸시키면 선도 소멸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이치가. 사상은 이제 사상의학에 나오는 얘기고, 동의보감. 여기에서 이제 그 건강과 관련된 그런 소양인이니 태양인이니 태음인이니 이런 걸 이치를 끌어낸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8개는 이제 우주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그 설명한 거를 그 법기 8개 차서도라 그래서 만들어낸 것, 이렇게 이치를 놓은 거죠. 누구, 태극, 음양, 사상 8개로 만들어놨는데 여기에 보시면 0, 1, 2, 4, 8 여기 있는데 이진법이죠. 그래서 저걸 보고 라이프니츠가 그 컴퓨터의 어떤 원리를 발견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수리적이에요. 수리적. 절대 그냥 뭐 대충 놓은 게 아니라 수리적 이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 물상이 음양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수리적이고 물리적이 돼서 우리 물체가 되는 거지, 우리가 벽돌 쌓듯이 그냥 원자 쌓는다고 해서 우리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거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리적이고 과학적이다.
아마 역여 천지준이라고 제가 맨 앞에 이제 그 표현한 게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역여 천지준. 역은 천지와 똑같다는 뜻인데 계사전에 나옵니다. 공자님이 하신 말씀인데 역이라는 거죠. 팔계라는 이 역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와 똑같대요. 요걸 기준으로 저도 그 논문을 쓴 겁니다. 만일 역이 천지와 똑같지 않다면 역은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만물이 물상이 과학적이고 수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면 이 역도 수리적이고 과학적이어야 된다라는 게죠. 그렇지 않으면 공자님이 거짓말한 거고, 그죠? 그러니까 공자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 이제 우주의 창조 원리를 설명했어요. 8개의 괴상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지구로 오잖아, 지구로. 그죠? 지구는 우주의 변방이거든. 그럼 지구도 우주의 구성 요소이 8개로 구성이 될 거예요. 설명이 돼야 돼. 음양이 지구로 왔더니, 지구에 작용을 했더니, 지구는 환경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화성과 지구가 환경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음양이 화성에 가면 지구를 상징하는 이 괴가 나올까? 안 나오죠. 이거는 문왕팔계도인데 이건 지구역입니다. 지구역. 음양이 지구에 와서 만들어지니까 이것이 재배치되는 거예요. 그 복귀팔계도 우주역과는 배치가 달라져요. 근데 이 배치가 화성에 가면 또 달라지겠지. 또 다른 별에 가면 또 달라져요. 그 8개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니까.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왜 이것이 재배치됐느냐? 그건 바로 오행 때문이죠. 우리는 그냥 오행 그러면 그냥 오행이라고만 받아들이는데 음양이 지구에 왔더니 지구의 특성이 사시순환이잖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순환을 해요. 그럼 음양이 봄에 가서 목이라는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고 여름에 갔더니 여름의 특징이 있잖아. 거기서 음양이 하나의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것이 화가 되는 거고 금은 가을, 그죠? 겨울은 술을 만들어내고 토는 중앙에서 작용하고 이렇게 그 음양이 그 8개를 가지고 지구로 왔더니 지구는 특이하게도 사계절이 있더라. 거기서 오행의 개념이 추나추 오행의 개념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는 거고 동서, 남, 북이 되는 거고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내지. 그죠? 자, 보면 자, 토도 음양으로 만들어진 거잖아. 그래서 토가 지구의 중심에 왔더니 토라는 성질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 토에도 분명히 음양이 있을 거고요. 그죠? 목에도 음양이 있을 거고 화에도 음양이 있을 거고 여기도 음양이 있을 거다. 당연하죠. 음양이 각각의 계절에서 그 오행의 기운을 만든 거니까.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 목을 갖다가 뭐 목 플러스 목 마이너스 이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명리에서 어떻게 적용합니까? 저기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죠? 뭐라고요? 여기는 갑이라고 붙였어요. 봄을 상징하니까 뭐 이 한자를 보기도 파자를 해보면 밭에 뿌리를 내리고 뭐 이런 어떤 그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옛분들이 이름을 다룬 거지. 여기다가는 갑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여기는 을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 목은 그 마이너스는 을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죠? 병이 되고 여기는 정이 되겠죠. 여기는 병이 되고 여기는 신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임이 되고 여기는 개가 되겠죠. 개수. 그죠? 그래서 천간의 이름이 붙여지는 겁니다. 결국 이 천간도 결국 뭐다? 음양이다. 결국 음양이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지금 확대됐지. 그래서 그 다음에 주역 괴상을 붙여볼까요? 주역 괴상. 여기는 보면 진괴가 옵니다. 진괴. 그리고 여기는 손괴가 오죠. 그럼 진괴와 손괴는 목을 의미합니다. 목. 그리고 여기는 뭐 다 똑같죠. 여기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럼 병을 저 어떻게 구별해? 나중에 수리로 구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태금이 되죠. 여기는 건금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임수가 되겠죠. 이렇게 똑같죠. 여기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명리를 해석할 때, 첨가를 해석할 때, 자, 갑은 징계를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갑을 가지고 갑은 봄이니까 봄에는 나무가 자라고 뭐 위로 치솟고 쭉쭉 올라가고 뭐 가지를 늘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물상적으로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 목이나 을은 물건은 아니잖아요. 이 음양이라는 이 기운이 목기라는 기운으로 나왔고 그 목기에 이름을 붙인 거거든. 이건 음양의 기운이에요. 나무가 아니잖아, 그죠? 나무와 같은 성질을 가진 거지. 근데 이제 물상론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좀 쉽게 이제 우리가 현재 와닿게 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갑을 병정이라는 이런 첨가를 이해할 때는 사실은 괴상으로 봐야 돼요, 괴상. 그래야 문자 해석에 오류가 생기지 않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하도 있죠, 하도. 하도와 낙서 하시다 보면 숫자를 볼게요. 이 하도를 보게 되면 이 안을 보게 되면 이제 까만 거는 음이고 하얀 거는 양입니다. 홀수가 양이고 짝수가 음이죠. 이 중앙을 보게 되면 5가 있고 이 5개 5가 있고요. 그다음 이걸 5개 합치면 10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목쪽, 그죠? 여기 목이죠. 3, 8이 나오죠. 3, 이건 8개입니다. 그리고 하나, 6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이걸 오행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등, 금생수에서 상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도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38목이니 27화니 49금이니 16수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걸 여기다가 쓸 수 있어요. 여기다가. 자, 보게 되면 이 징계는 뭐가 될까요? 홀수잖아. 그죠? 홀수니까 이게 3이 됩니다. 요거는 짝수니까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병정 27화니까 여기에 2가 되겠죠. 짝수니까 정. 그죠? 음이니까 여기는 7이 될 거고요. 여기 보시면 됩니다. 여기 2고요. 짝수. 여기 홀수. 음양 구분돼요.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되죠? 요게 9가 되고 요게 4가 되겠죠. 임수가 1이 되고요. 계수가 6이 되겠죠. 이렇게 수리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리 구분이 이따 마지막에 이제 계산을 예측할 때 사용하는 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금화 교육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금화 교육. 여름에 화와 가을에 금이 화급금에서 상충하니까 화에서 가을로 바로 넘어갈 수가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름에 열매가 나무째 가을 바구니에 담길 수가 없거든. 땅에 떨어져서 알갱이와 쭉정이가 선별돼가지고 알갱이만을 가을 바구니에 담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해.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 땅이 그걸 받아들여서 삭혀서 쭉정이는 버리고 알갱이만을 걸러서 가을 바구니에 담는다고. 그게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아까 하도는 상생이지만 이 지구에 오게 되면 상생과 상극이 존재해요. 여기 보시면 화생토 토생금입니다. 여기가 후천이거든요. 후천. 가을과 겨울을 후천으로 보게 되면 후천이에요. 후천은 화생토 토생금으로 해서 온도 상생입니다. 그런데 이 동북방을 보게 되면 이거는 만물이 잠들어 있는 곳이잖아. 생명이 잠들어 있는 곳. 토극수에서 깨웁니다. 토극수에서 깨우면 이 목이죠. 목극토 해가지고 땅에 뿌리를 내리면서 상극으로 시작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봄과 가을. 봄, 가을은 상극이고 가을과 겨울은 상생이에요. 그래서 가을은 이 기토가 음토가 주관하는 권도 세상이고 봄, 여름은 무토가 주관하는
상극 세상이에요. 이것이 둘 다 존재.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거든. 그래야 과학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이 낙서, 하도니 낙선 이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도와 낙서가 주역 이전에 옛날에 무슨 황하에서 무슨 거북이와 용마의 등에서 뭐 저걸 발견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설이고 주역이 있었고요. 하도와 낙서는 송대의 유목이라는 분이 역수 구운 데서 논리적으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명당이라고 해서 한나라 때 명당이라는 그 구궁도가 있었는데 그 명당 정도로 활용했었고 나중에 송나라에 와가지고 그때 이제 하도와 낙서가 논리성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하도와 낙서가 주역을 앞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도와 낙서는 주역을 논리적으로 수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극을 아까 여기서 목극, 도구, 토극수라고 했잖아요. 이걸 설명하려면 이 금화 교역이 이루어져요. 그 논리적으로 해서 이 금과 화가 바뀝니다. 즉 4, 9와 2, 7이 바뀌어요. 아까는 2, 7이 이쪽 여기서 보면 2, 7이 여기 있었잖아. 근데 그 2, 7이 1로 옵니다. 그렇게 되면 금화가 상징적으로 바뀌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 그죠? 금극목, 토극수가 토극수. 그죠? 목극토. 이런 상극의 논리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역, 즉 문왕팔기도라는 지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도와 낙서가 들어와서 상극과 상생을 설명하는 게 논리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하도와 낙서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공부하다고 하도와 낙서가 무슨 보물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이 하도와 낙서는 이 낙서는 되게 이제 뭐죠? 그 구성학이라든가 기문등갑에서 사용하죠.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이 지구역을 보게 우주를 상징하는 이 하도를 보게 되면 5가 있고 10이 있잖아요. 이 5는 중앙에 이제 토라고 보면 되는데 이 10은 수리적으로 완전성을 상징해요. 완전성. 그죠? 그래서 그 완전성 상징 여기 중앙에 5와 10이 하도와 낙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낙서를 보게 되면 이게 바뀌죠? 27과 4가 바뀌면서 27과 4구가 바뀝니다. 이렇게. 여기 4구가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온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뭐가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방진이죠. 마방진. 그죠? 구성학하고 기문등갑에 사용하는 마방진이 됩니다. 이 마방진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완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지구는 불완전하다. 상극과 상생이 순환하잖아. 아까 설명했듯이. 그런데 이 상극과 상생이 순환하면서 결국은 완전성을 지향한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10이 있지만 여기에는 10이 보이질 않아요. 그죠? 그럼 이 10이 어디 갔어? 10이 어디 갔어요? 작용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지구의 작용을 통해 지구가 우주라는 그 완전성을 지향한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1부 더하면 10이고요. 37 더하면 10이고 대각선 8하고 2 더해도 10이고 4하고 6을 더해도 10이죠. 그러니까 10이 작용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낙서예요. 그 작용을 통해 드러내는 이유가 뭐다? 완전성을 지향한다. 이건 우주고 이건 지구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 좀 편하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하도와 낙서는 복희역, 우주역과 지구역인 문학역 이거의 완전성을 수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논리적 장치 이렇게 개념을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다른 의견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주역은 하도라고 보고 그 완전성 10을 내포하고 있고 우주 자체는 근데 지구역에는 10이 없어. 그래서 상생 그죠? 그 다음에 상극작용을 통해서 완전성 10을 지향한다. 그죠? 그게 이제 이 마방진의 논리입니다. 그 마방진.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구성학, 기문등갑에서 활용을 하죠. 근데 구성학이나 기문등갑은 완전한 주역을 하는 건 아니다. 주역의 원리를 끌어다 쓰는 거죠. 제가 말이 빠른가요, 혹시?
괜찮습니다. 괜찮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뭐 괴상과 문자, 즉 활개와 천간은 상관성이 있다. 왜냐하면 무국, 그죠? 중앙에 무국, 그 다음에 태극, 음양, 사상, 오행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나오고 천간, 10개 이루어진 천간으로 분화되고요. 문자, 그 다음에 8개, 8개의 상으로 분화됩니다. 설명하는 것은 똑같다. 그러면 우리가 문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8개를 봐야 되고 8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천간을 끌고 들어와야 이해가 되는 거지. 이걸 따로 놀게 되면 사실 제가 보기엔 반쪽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제 명리 강의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그 의외로 그 주요 8개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박사과정 했잖아요. 박사과정 배우시는 분들 중에도 주요 개념은 이제 다들 알고 계시지만 어느 정도 깊이는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거를 알면 사실 명리가 해석하기도 좋고요. 정말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도 좋아요. 그냥 갑을 갖다가 문자로 뭐 봄이고 나무니까 뭐 상향성이고 직진성이고 막 이거보다는 괴상을 가지고 설명하면 더 쉬워요. 그건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참 여기 설명을 안 했다. 설명을 제가 끝냈는데 여기 요건 설명 안 했잖아요. 그죠? 여기는 무토입니다. 무토. 그리고 여기는 기토가 되고요. 그런데 이 토는 중앙에 있는 거잖아요. 중앙에 있는 거 음양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이쪽이 무토는 양토거든요. 그 다음에 기토는 음토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양음이 되는 거지. 그죠? 태극 나누는 거 보면 양과 음으로 나뉘잖아. 그러면 이 무토와 기토는 중앙이라 했는데 토는 중앙에 있으니까 그 중앙에서만 작용하나? 그건 아니죠. 그 펼쳐지면서 8개에서 작용을 하는데 이 기토는 바로 여기에서 작용할 때 있죠. 그다음에 무토는 여기. 그리고 여기는 분포 자리가 오는 거고요. 여기는 그 간상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무토 그러면 상을 뭐라고 봐요? 산으로 보죠. 그리고 기토는 대지로 보고요. 왜 산으로 봐요? 간산이거든요. 이게 그칠간자 그 간산괴예요. 그래서 산이에요. 달래산이 아니고. 그리고 명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그래요. 그죠? 순서로 보면 그러면 무는 어디 있어요 원래? 병정 여기 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무기 경신 이렇게 만든다고. 이거는 순서적으로만 이해한 거예요. 사실은 무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봄, 여름이라고 하는 양의 세계, 건도 세계, 상극 세계를 주관하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얘는 여기에서 서남방에서 가을과 겨울을 주관해요. 가을과 겨울은 음의 세계잖아. 곤도라고 곤도. 곤도 세상, 그죠? 곤도 세상은 상생으로 시작하는 세계. 그래서 이제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 증산동, 대순진리에 걔네들이 말하는 거를 지금 어느 시기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가 이제 지지로 보면 미시거든. 여기라고 말을 해요. 여기라고. 그래서 지금은 뭐 개벽일동, 뭐 또는 그 기독교의 추수꾼 이런 얘기 나오잖아. 이 얘기가 왜 나와? 설명을 제가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열매가 여름에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 그죠? 화생토 떨어지면 이 땅이 그 땅에 떨어져 보이질 않죠. 그죠? 이 속에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삭힙니다. 그래서 알갱이와 쭉정이를 구분해 분별시켜요. 그 다음에 쭉정이는 그냥 걸음으로 쓰는 거고 알갱이는 바로 이 가을 바구니에 담는 거죠. 가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 음이 양을 담은 거예요. 이렇게 바구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 가을은 이 양기는 선별된 양기예요. 알갱이만을 담은 거라고. 여기에 나무에 열매가 열렸는데 통째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열매가 떨어져야 돼요.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이 토가 필요한 거야. 여기서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그 종교적으로 교리화를 시킨 겁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고요. 대순진리나
이런 동양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걸 가지고 교리화시켜서 종교화한 거예요. 알고 나면 참 별거 아닙니다. 지금은 무슨 때요? 뭐 천지가 개벽의 시기를 당해서 토성을 가진 성인 군자들이 나와서 알갱이를 추수한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뭐 천국의 대성으로 보내는 거지. 그 다음에 예수도 그런 말씀하지 않아요. 지금 나는 추수꾼이다. 그죠? 가라지는 버리고 알갱이를 그 창고에 담겠다. 이게 여기를 갖다가 교리화 시킨 겁니다. 세상의 이치는 다 통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무토인 간산이 목화, 갑을 명정을 주관하는 기운이고요. 그걸 건도라고 말하죠. 양의 세계입니다. 상극의 세상이고요. 여기는 기토가 음토죠. 음의 세계, 건도를 주관한다. 금수, 경신, 임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맹파명리 교수님 계시지만 아마 그 건도, 봄과 여름은 양으로 보고 그 가을, 겨울, 음으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보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이제 이 괴상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될 거는 보통 이제 뭐 시간을 잴 때 과학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뭐 어떤 명리하실 때 보면 몇 시 지나면 뭐 바뀐다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 인문학에서는 그 시간은 지나치게 명확하게 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이제 보면 알 겁니다. 이 가불이 여기 있거든요. 근데 실제 이걸 따지다 보면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요. 그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이것은 인문학이고요. 상징화입니다. 상징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아까 그 천가, 이거 수리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갑은 3이 되고요. 진괴가 되고, 그 다음에 을은 38, 그래서 38목이잖아. 그래서 선괴가 됩니다. 자, 이 진괴는 시간이 충분할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죠. 이게 우레 진자입니다. 우레. 천둥 번개거든요. 그러면 이 양은 상향성이잖아. 그죠? 상향성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얘가 태동을 해서 얘가 위로 치고 올라갈 겁니다. 땅 위로.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갑입니다. 갑. 이거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가지고.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거 하고. 자, 괴상, 이 화계는 병일 때는 9가 되고요. 정일 때는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토는 우. 토는 중앙이었잖아. 그죠? 아까 뭐였어요? 5하고 10이었죠. 5하고 10. 그래서 무토는 5가 되고 기토는 10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 7, 2. 이렇게 임수는 1, 대선 6. 이런 식으로 수리화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지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사진을 찍으셔도 됩니다. 제가 자료 드리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제 간지역학 원론이라는 책에 나온 그림들을 편집해서 실은 겁니다. 그 책을 혹시나 사보신다면 그 책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지지의 수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지. 인터넷 같은 데 보게 되면 지지도 이거와 같이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간목이 지지로는 인에 해당되잖아요. 인목에 해당되죠. 그죠? 그래서 인목의 수도 3, 8 이런 식으로 똑같이 적용을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천간과 지지는 성격적으로 같을 수는 있어도 다른 기운이죠, 사실은. 인은 지장간이 다르잖아요. 그죠? 완전한 갑이 아니라 복합적인 갑이지. 그래서 실제 지지는 1년을 12달로 나눈 거거든, 사실은. 그죠? 그 12달로 나눴는데 그걸 굳이 천간에다가 대입시에 수리를 똑같이 적용할 수가 없다. 똑같이 적용하게 되면 진술 충미가 같아져요, 수가. 진술 충미가 서로. 그래서 저는 자술 1로 왔어. 이건 일반적으로 자수가 1이잖아요, 그죠? 우리 임수가 해서 임이 1이듯이
자수도 임수도 1이듯이 자수도 1이다. 보시면 지진은 1년 12개월의 생성 순서를 의미하므로 만물의 시작점인 자수를 일로 한다. 원한 8계도에서는 감수가 1이고 간지역학에서도 천간 임수가 1이 된다. 만물의 시작은 수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해서 저는 당연히 자수를 1로 시작합니다. 그게 맞아요. 그게 이치적으로도 맞는 거고, 그걸 천간과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 천간을 일치시키면 그 진술충미에서 수가 달라지질 않아요. 같아져요. 뭐 충미가 5가 되고 10이 되고 뭐 진술이 뭐 5가 되고 이런 식의 같은 수가 돼서 이거는 다르게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에 보게 되면 내년 을사년을 예측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근데 명리를 하실 줄 아시니까 실제 그것이 가능한가? 그 명리라고 하는 천간과 지지는 인간의 어떤 기륭사를 보기 위한 거잖아. 그죠? 그래 인간의 기륭사를 보려면 천간, 지지, 사주 8글자와 대운과 세운이 있어야 되지. 그냥 을사에다 갑반 이렇게 일치하고 뭐 저도 했습니다. 그렇게 끌어야 되니까 클릭수를. 그러나 그거는 어디까지나 편법적인 거고 실제는 다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주역으로 전환하면 사실 내년 을사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뭐 후년도 가능해요. 그래서 내년은 대충 어떨 거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요. 후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거 보기 위한 거잖아. 그죠? 네, 그런 거 보기 위한 거고, 그건 이제 제가 마지막에 이제 한번 해드릴 겁니다.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중이 공토가 있고 간토가 있잖아요. 이 간토는 양의 세계를 주관하는 거고 여기서 종시를 주관한다고 합니다. 종시. 그 다음에 곤토는 여기에서 금화 교역을 주관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후천개벽이라 한다면 이건 선천개벽으로 볼 수 있고요. 종교적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간단하게 그냥 보시게 되면 여기는 왜 종시가 되느냐면 만물이 잠들어 있는 이 수를 토극수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깨워요. 그러면 이 곤도 세상이 종식되는 겁니다. 종식되고 목극토에서 봄, 여름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종식, 마치고 시작한다 해서 종시가 되는 거고, 여기는 화극금이 넘어가지 못하니까 화생토 토생금을 해서 그 말을 교역시키면서 중지하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한다. 가을 바구니에 그 열매, 땅에 있던 열매를 자연스럽게 담는 그런 힘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요. 한번 더 설명하자면, 나무가 태동합니다. 그리고 이 양이 자라서 위로 자라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이게 을이에요. 여러분 명리적 을은 뭐라고 설명해요? 명리적 을 뭐 새싹 뭐 이렇게 설명하나요? 뭐 새싹이니 뭐 덩굴이니 뭐 이런 정도로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잘못된 설명이라고 봐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게 양이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상향성, 용출성, 위로 직진성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 이게 청소년의 나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 쭉쭉 뻗어가는, 타협하지 않는, 바람이 불면 꺾일지언정 그냥 들이대잖아요. 그런데 얘가 자라면 양이 밖으로 나옵니다. 양이 밖으로 나왔다는 건 나무가 자랐다는 거예요. 장성한 나무. 장성한 나무의 상징이에요. 결국은 새싹이 아닙니다. 그건 뭐 이 글자 가지고 해석한 거예요. 이런 거. 왜 새싹이라 설명하냐면, 가지라고 설명하냐면, 장성한 나무는 가지를 늘어뜨려요. 가지를 늘어뜨려서 바람이 불면 휩니다. 버티지 않아요. 유연하죠. 유동적이고요. 원숙해요. 타협할 줄 알아요.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양기의 무한 팽창입니다. 이게 양기가 위로 치어 올라가서 자유분방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람이라고 얘기해서 손풍의 바람. 그죠? 여기가 양기의 무한 팽창이고요. 나무가 봄에 막 자라서 여름 가까이 되면 막 울창해집니다. 근데 나무가 끝까지 자라지 않죠. 그죠? 이제 그때부터 뭐를 해야 돼요? 그 양기를 모아야 되거든. 얻다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혀서 양기를 계속 집중시켜야 돼. 그래서 이 화계가 뭐냐면, 대개 명리에서는 이걸 갖다 양기의 팽창이라고 설명하는데, 이건 양기의 팽창이 아니라 양기의 응축입니다.
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음을 중심으로 해서 양이 질서를 잡은 거예요. 질서. 여기는 무질서잖아. 지금 양이 위로 올라가서. 그죠? 얘는 질서예요. 그래서 이 이화계의 의미는 질서, 조화. 이겁니다. 질서, 조화. 질서, 조화가 뭐예요? 이 무한 팽창하던 이 양기에 여기에 열꽃이 피고 열매를 다는 거지. 그래서 이 열매에 양기를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화계예요. 그게 이화계. 자, 꽃이 피고, 그죠? 그래서 이화는 양기의 무한 팽창이 아니라 양기의 조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그 오화계 있죠, 오화계. 그 정화가 오화에 해당되잖아. 그 오화의 지장간을 보면 어떻게 돼요? 병기정이잖아요. 여기 기가 들어와 있죠, 기가. 다른 데는 기가 없는데 그 다른 데는 그 두 개로 이루어졌잖아, 그죠? 그런데 이 오화계에만 기가 들어와 있어요. 이 기가 뭐예요? 음토잖아, 음토.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중앙에 있던 거. 얘가 미리 들어와서 양기의 질서를 잡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토가 들어와서. 그래서 얘가 땅에 떨어지죠, 이제. 질서 잡으면. 그래서 얘 권토의 작용이에요. 이 중앙에 이것이. 그래서 이거는 그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기의 무한 팽창이 아니라 양기의 조화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그 이거는 그 물상적 불이지만 우리는 보통 이 사시순환을 나무로 설명하거든. 나무가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거는 병화가 꽃이라면 정화는 열매가 돼요. 열매. 이 열매가 땅에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얘가 선별을 하죠. 알갱이와 축종이 선별해서 가을 바구니에 담는 거다. 아까 설명했듯이 가을 바구니에 담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이 수경이에요. 가을의 수경. 자, 가을에 이제 수경이 됐는데 이거 있죠. 이거 신금으로 표현했는데 이건 양요가 3개로 이루어졌어요. 이 자리는 술시 자리죠. 술시. 그래서 술시는 뭐로 되어 있죠? 신정무죠. 신정무. 이 정화가 물상적 이해를 하죠. 이 정화가 당금질을 한다고 보시면 돼. 대장간에서 쇠 놓고 당금질해서 녹인다고. 이제 이 바구니에 있는 거를 갖다가 녹여서 불순물을 걸러내고 순수한 순백한 양기만을 모은 게 금이에요. 이게 그래서 신금의 특징이 나오잖아. 신금은 뭐예요? 성격이 까탈스럽고 외관과 내가 똑같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 건금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보석이고, 그죠? 그런 식으로 설명하잖아. 그게 바로 이걸 갖다가 불이 당금질해서 불순을 걸러내고, 그래서 얼리 들어가요. 그래서 이 감수, 겨울이라는 이 감수계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음이 감싸고 있잖아요. 음이 이 양기를 감싸고 있죠. 얘가 바로 누구다? 얘가 바로 누구다? 바로 얘예요. 얘. 얘가 당금당에서 여기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수계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해석해요? 저장이, 그죠? 그런 식으로 설명하잖아요. 여기에 모든 생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모든 생명이 잠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햇볕이 봄 기운이 와서 따뜻하게 비치면 이 토가 수를 극하면서 생명이 깨어나서 다시 또 선천을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사시순환으로 이해를 하면 이 궤도 사실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닙니다. 저걸 이해하고서 저기다가 무슨 이제 여러 가지 이치를 붙이고 이 8개니까 이 8개가 88이 64에서 64개를 만들고 그러면 효가 384개가 되거든. 거기다가 다 효사를 달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복잡해지는 건데 이치를 알면 별거 아닙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질문하실 거 혹시 있어요? 아까 2쾌에서요. 2쾌. 네. 스님이 그 2쾌가 이제 연기의 팽창이 아니고 네. 연기의 조화 또는 저장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저장은 이제 감수이고. 알겠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예. 당연히 양기의 확산은 맞죠. 확산인데 그 확산을 음이 들어와서 붙잡고 있는 거다. 예. 붙잡고 있는 거다. 그거를 말씀하신 김에 더 설명을 드리면
요거를 보시면 여기에 저 12벽계라고 혹시 아세요? 12벽계? 그 괴상을 갖다가 양이 하나들, 두 개 생기고, 세 개 생기고,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변하는 거. 이게 이제 12벽계, 이제 12개월계라고도 얘기합니다. 12월을 갖다가 이렇게. 그래서 그 아까 보시면 요 사가 병합니다. 꽃이라 그랬죠. 양기가 활짝 핀 거예요. 양기가. 근데 정화에 와서 여기가 오가 정화의 자리입니다. 정화에 와서 뭐가 들어옵니까? 음이 들어옵니다. 음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까 바로 이거로 보시면 돼요. 이거 기토. 기토로 보시면 돼요. 기토가 들어오는 거. 그래서 화가 중앙에 그 중간에 그 음혀가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로 보시면 돼요. 여기. 그래서 이 양기가 여기서 열매가 되면서 그 나무에서 계속 올라가던 양기가 끊어집니다.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땅에 떨어지죠. 그죠? 땅에 떨어지면서 이제 그 알게임 축종이가 선별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12개월로 봐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12운성, 12운성을 보시면 화오행 기준인데 이 여기 보게 되면 해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죠. 여기가 절지입니다. 절지. 절태양 생육대 이렇게 올라가잖아. 절지. 음만 있고요. 다 끊어져 있습니다. 끊을 절자. 이게 절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이 맨 아래에서 양요가 하나 태동이 됩니다. 양요가. 여기 무슨 자리예요? 절태. 태지입니다. 태지. 태지라고 하는 것은 양이 태동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그 절기로 보면 어떻게 돼요? 동지입니다. 동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동지가 여기 같잖아. 그죠? 근데 동지는 가장 추울 때야. 근데 가장 추울 때 맨 땅 바닥에는 양기가 태동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동지가 끝이면서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절처 공생이라 해서 끊어진 자리에서 이제 생을 꿈꾸기 시작하는 거고, 여기서 그 꿈이 이제 태동하기 시작하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절태양 이렇게 합니다. 이거 반대에 있는 자오충의 자리,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음이 태동하기 시작합니다. 음이. 여러분 여기에 이게 지대복계, 복을 지대복계의 자리인데, 지대복계의 괴의 효사를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임금은 성문 밖을 나가지 말고 순찰하지 말고 개인 가게는 문을 닫고 움직이지 않아요. 왜? 양이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하고 미약하잖아. 그래서 저거를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팥죽도 해서 뿌리는 거잖아요. 팥죽을 먹어서 귀신의 접근을 막고, 왕은 성문을 걸어 잠그고 시차를 나가잖아요. 개인들도 다 이렇게. 그게 뭐냐면 이 태동하기 시작한 양기를 보호한다라는 그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알면 그 괴의 효사가 다 이해됩니다.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